네, 지금부터 2022년 6월 18일 날 시행되었던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환경공학개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은 폐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질에 관련된 문제고요. 1번, 2번, 3번,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1번 천 막대 등의 제거는 전 처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폐수 내 부유물질 제거는 1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는 2차 처리에 해당한다,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는 3차 처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론 수업에 설명드렸던 대로 합폐수 처리 기본 처리 공정은 유입수가 들어오면 스크린을 거쳐서 1차 침전지, 주로 1차 침전지에서의 유출수를 주로 이제 주처리 공정에서 처리를 하는데, 주처리 공정은 폭기조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럭을 2차 침전지에서 제거함으로써 제거를 하는 거고,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주처리 공정이라고 얘기하며, 주처리 공정은 2차 처리 공정으로 보죠. 이 주처리 공정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2차 처리 후에 유출수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류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미량 원소라든지 질소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등수를 분석을 했을 때 너무 과량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3차 처리를 하죠. 3차 처리, 고도 처리. 그러니까 3차 처리의 목적은 2차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류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질소인이라든지 뭐 합폐수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금속물질 같은 것들도 고도 처리로 처리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1차 침전지는 1차 처리, 그 다음에 주처리 공정에서 2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 오염 물질, 제가 제거 대상 물질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스크린에서는 보통 뭐 1번에 나와 있는 천 막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유 협작물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고, 1차 처리에서는 물보다 큰 부유고형물, 물에 녹지 않은 부유고형물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주처리 공정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생분해성 유기물이라든지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 수업 시간에는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라고 칭했지만 문제상에서 생분해성 유기물이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보시면 1번 천 막대들의 제거는 전처리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스크린에 의해서 전처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유물질 제거는 1차 처리에 해당한다.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무거운 SS는 1차 침전지에서 제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는 2차 처리, 주처리 공정은 2차 처리,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 그러니까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의 제거는 3차 처리가 아니라 2차 처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질산화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거를 하나하나 조금 바르게 고쳐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번 질산화는 종속영양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질산화 과정에서 관여되는 나이트로소모나스나 나이트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계 미생물이죠. 그래서 독립영양계 미생물 이라고 붙여주시고, 두 번째로 보시면 나이트로소모나스 세균은 암모늄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질산화 과정을 한번 보면, 질산화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관여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데 관여하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로소모나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되는데 관여하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로박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독립영양계 미생물이죠. 그래서 나이트로박터 세균은
암모늄염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여기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주로 수중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암모늄염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라는 과정 맞는 설명이죠? 아니다. 나이트로 소모너스. 제일 잘못 읽었네요. 암모늄 이온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거는 나이트로 소모너스니까 바르게 고치면 나이트로 소모너스가 암모늄염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암모늄 산화 과정이 아질산염 산화 과정보다 산소가 더 소비된다. 저는 이제 총괄적인 질산화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모식화한 거고요. 아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되는 과정을 반응식을 통해서 보면 문제상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니까 암모늄 이온이 산소랑 반응해서 아질산성 질소, 물, 수소이온 2몰이 생성되겠죠? 이 과정에서 1.5몰의 산소가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0.5몰의 산소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암모늄의 산화 과정에서는 1.5몰의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0.5몰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모늄 산화 과정이 아질산염이 산화되는 과정보다 산소가 더 많이 소비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질산화 과정은 현기성 조건에서 일어난다. 문제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산화 과정은 산소가 존재하는 호기성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호기성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상태라고 고치셔야지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다르게 고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갈까요?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제가 문제풀이반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교재에도 나왔다시피 자원화 방법에는 우리가 물질을 회수하는 방법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생물을 이용해서 자원화하는 방법과 생물을 이용하지 않는 자원화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자원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매립지에서 기체를 회수하는 방법은 자원화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 자체는 자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립은 자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2번에 보시면 퇴비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고체 연료화, RDF, SRF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RDF 같은 고체 연료, 고형 연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병이나 금속류, 이면제, 재이용도 자원화하는 과정이니까 자원화가 아닌 것은 매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매립 기체를 회수한다 라고 했으면 매립제 기체를 회수하는 것은 자원화 방법이지만 매립은 자원화가 아니다 라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진 효율 향상 방법은 이라고 나와 있고 사이클론에서 분진 퇴적함으로부터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를 흡인해주면 원심력이 증대가 되고 그 집진된 먼지의 재비산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단답형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히 블로우다운 효과고요. 다운워시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의 풍속이 배출가스의 어떤 배출 가스의 유속이 풍속보다 너무 작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배출구의 가스 원인을 보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의 유속 자체가 풍속에 비해서 너무 작았을 때 그 배출구 풍화 방향으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다운워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풍속에 비해서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유속을 몇 배 이상? 2배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책 방법이죠. 그래서 다운워시, 다운드리프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홀드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쓰는 거죠?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충전탑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충전탑에서 그런 충전물 사이에서 액체를 얼만큼 보유를 하느냐, 그게 홀드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홀드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 유량이 일정할 때 액체 유량을 증가시키면 홀드업이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이고 압력 손실이 더욱더 증가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운 드래프트 현상으로 건물 밖으로, 건물 뒤로 이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다운 드래프트의 원인을 보시면 유효굴뚝의 높이가, 유효굴뚝
유효골등 높이를 H2라고 썼을 때 유효골등의 높이가 건물의 높이를 Z라고 쓸게요. 건물의 높이보다 작았을 때가 원인이에요. 따라서 건물의 높이보다 유효골등의 높이가 약 2.5배 정도가 커야 된다라고 고쳐주시고 봐두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3번에 보시면은 그냥 사이클론에서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블로우다운 효과의 정의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 그 부분만 신경 쓰셔서 봐두셨으면 모두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화학적 개념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들 상호 간의 반응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수질 파트 환경화학 파트에서 저희 교재에는 1-78페이지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A라는 물질이 반응물이고 B라는 물질이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 반대로는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화학평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은 화학평형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화학평형 부분을 조금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1번에 보시면 국지적인 환경 요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지하수는 지층이나 지역적인 수질의 어떤 그 수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쵸? 크게 받는다 라고 고치셔야 되고, 두 번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정작용 속도가 느리고 유량 변화가 적죠. 그래서 지표수에 비해서 수온이라든지 수량 변화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리고 부유 물질,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지 않은 용존되어 있지 않은 불용성 현탁물질 같은 것들을 지층을 통과하면서 여과를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물질이나 탁도의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설명한 것과 같이 지표수보다 수질 변동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표수보다 수질이라든지 수온, 수량, 그러니까 유량 변동이라고 하면 이런 변동폭이 작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하수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 교재 1-26페이지 11이라고 하는 거는 1권 말하는 거고요. 수질대기 파트에서 수질대기 파트가 설명되어 있는 이 1권의 26페이지 보시면 지하수의 특성이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음의 크기 수준이죠. 음의 크기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적합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1번에 보시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음압 단위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의 압력의 단위를 말하는 걸로 음압을 나타내는 음압 단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음의 크기 수준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위에는 뭐 폰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시벨, 여기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음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는 가장 많이 쓰는 데시벨이라든지 폰, 손, 노이 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음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노이라는 단위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노이라는 단위는 1000Hz를 기준으로 1kHz, 1000Hz를 기준으로 400dB의 소음과 같은 어떤 시끄러움을 나타낼 때 1노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112 ppm,
볼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부피 ppm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농도를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단위로 환산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환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환산을 하면, 지금 제시된 조건은 0.112 ppm인데 부피 ppm이기 때문에 ml per 미터의 3승 해주시면 되고, 22.4ml가 2에 상응하는 분자량을 써주면 되는데, 아황산가스 분자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원자량, 산소 원자량 다 나왔다고 치고 64mg이 되겠죠. 그래서 ml 지워주시고 1mg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줘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3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문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9번 가보겠습니다. 분광 강도계로 측정한 시류의 투과율이 10%이다. 투과율이 10%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투과율을 알고 있으면 투과도를 알 수 있는데, 투과율이니까 투과도 곱하기 100한 게 투과율이 나왔겠죠? 그러면 투과도는 0.1이 될 것이고, 우리가 투과도는 보통 이렇게 스몰 t로 표시를 하죠. 이랬을 때 흡광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흡광도 A는 로그 투과도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0.1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시면 10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10 정답은 1.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의 정답.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대기 안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대기 안정도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교재 1-558페이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보시고 조금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보도록 할게요. 대기 안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기 안정도는 건조 단열 감률과 포화 단열 감률이 아니라 환경 감률이죠. 환경 감률의 건조 단열 감률과 환경 감률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대기 안정도고요. 대기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의 수평 분포가 아니라 수직적인 분포의 함수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환경 감률이 과단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단열, 대기는 불안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접지층 하부 공기가 냉각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지를 하는 그 아래 공기가 냉각이 된다 라고 하면 차가운 공기는 그냥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고,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공기의 상하 운동이 제한되겠죠. 무거운 공기가 위로 그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무거운 공기는 아래쪽에 존재하고, 위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 상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대기 안정도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보시면은 총 유기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총 유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에는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총 유기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이다. 1번이 정답인데요. 이 1번에서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항목들에는 BOD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C라고 하는 총 유기탄소가 있고, SS, TN, TP, 총 대장균 분수, 생태 독성, 이 항목들이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들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TOC 같은 것들이 공공 폐수처리 시설에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 항목이라는 거 옳은 설명이고요. 수질을 위한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적정법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TO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를 할 때 고온으로 연소를 시켜가지고 산화시켜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측정하는 방법이 고온 연소
산화법이 주로 사용하는 실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측정 방법 말고도 우리가 과황산 UV 및 과황산 열 분해법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은 고온연소 산화법이기 때문에 TOC 처리 방법이 그 측정 방법이 고온연소 산화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3번 보기가 고온연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시료를 고온연소시킨 후에 ECD 검출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고온연소 산화법에서 산화를 시킬 때 산화부에서는 뭘 시키냐면 고온연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고온연소한 상태에서 검출부로 운반을 한 다음에 검출부에서 비분산,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나 그 다음에 전기량, 적정법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온연소 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산화부에서 고온연소 시키고 검출부에서는 ECD 검출기가 아니라 비분산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나 전기량 적정법으로 측정한다라고 고쳐주셔야지 옳은 지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중에 존재하는 모든 탄소의 합을 유기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겠죠. 총 유기탄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를 말해요. 그래서 TOC 자체가 수중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탄소의 합을 총 유기탄소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TOC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에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 영상 지정 폐기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교재 2-18페이지 그러니까 이 권의 1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지정 폐기물을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온이류는 수분 함량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은 이것만 지정 폐기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부식성 폐기물 중에서 폐사는 pH 2 이하인 것만 지정 폐기물 그 다음에 폐알칼리는 액체 상태 폐기물로서 pH 12.5 이상인 것만 한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2.5 이상으로 고치셔야 되고 마지막 4번 분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연구사 문제에서 제가 여기 포함된다라고 나와서 이 지정 폐기물은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3번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13번 갈게요. 실외 소음 평가 지수 중에 등가 소음도 이것도 소음 파트 할 때 제가 등가 소음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등가 소음도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교재 2-392페이지 에 보시면 등가소음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등가소음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심한 소음의 평가 방법이다라고 했죠.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소음을 평가를 할 때 등가적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것을 등가소음도라고 하고요. 임의 시간 또한 변동소음 에너지를 시간적으로 평균 한 값 이게 다 등가소음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은 소음을 청력장애나 회화장애, 소란스러움 내지는 시끄러움, 귀찮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소란스러움 자체를 시끄러움, 귀찮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청력장애, 회화장애, 소란스러움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 값은 소음 평가 지수라고 했어요. 얘는 등가소음 지수가 아니라 소음 평가 지수, NRN이죠. NRN, 우리나라 소음환경 기준을 설정할 때는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
14번 보도록 할게요. 수중의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할 때 프로인들리 등호흡착 모델을 따르는 장치에서 농도 6.0인 오염물질을 1.0mg/L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 1리터당 필요한 흡착제의 양을 구하는 문제고요. 프로인들리 상수 K는 0.5, 실험 상수 N은 1. 프로인들리 등호흡착 모델에 관련된 문제고 교재는 1-232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분의 x는 k, c의 n분의 1승. 제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공부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m이 뭔지, x가 뭔지, k가 뭔지, c가 뭔지, n이 뭔지 이런 상수값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헷갈리시면 그림 그려서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그래야 문제 예상이 나왔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x라고 하는 값은 들어가는 피흡착질의 농도예요. 들어가는 피흡착질의 농도가 6.0이 들어가서 그러면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오염물질이 1.0mg/L가 나오는 거니까 X는 흡착제에 흡착된 피흡착물질의 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흡착제에 흡착된 게 6이 들어가서 1이 나왔으니까 얼마가 제거가 된 건가요? 5가 제거가 된 거겠죠? 이 값이 X값이 되는 거고 M값은 여기에 들어가는 흡착제 얼만큼 흡착제를 넣어줘야 6ppm의 물이 들어갔는데 1.0ppm 정도로 처리가 돼서 나올 것인가. 흡착제의 농도기 때문에 M은 흡착제의 농도라고 보시고 K값, N값은 제시된 대로 상수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C가 뭐라 그랬죠? C는 흡착 후의 농도, 그러니까 평형 상태의 농도를 말하는 거라 이 값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대입해서 보시면 M을 지금 구하는 것이 미지수로 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목적이 되는 거고 X 같은 경우에는 6이 들어가서 1이 나왔으니까 다 써드리도록 할게요. K값은 0.5, C값은 처리 후의 농도니까 1, 1에 M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6 나누기 0.5가 되는 거니까 6 나누기 0.5 아니야 6이 아니구나 5구나 5 여기가 5죠 빼니까 5 나누기 0.5 그래서 값은 10mg/L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수분 함량이 60%인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 함량이 20%가 되도록 건조시키고 건조 후에 음식물 쓰레기 무게 감량률 기본적인 문제죠. 저희 교재에서 이제 슬러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수질 파트에서도 나오고 폐기물 파트에서도 나오는데요. 수질 파트라고 가정하면 1-322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공식들 찾아보시고요. 이 매스 밸런스 이용하는 걸로 공식에 바로 대입하도록 할게요. 물질 수질을 이용하면 V1은 100-W1, V2는 100-W2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인지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00이었다라고 100을 기준으로 잡고 푸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교재나 타 교재에서는 뭐 1 빼기 W1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함수율을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100이 조금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면 100- 처음에 수분 함량이 60%였고 V2 나중 무게는 모르는 거죠. 100- 수분 함량이 20%가 되도록 건조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줄어들는지 뭐 물론 볼륨을 의미하는 거라서 부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뭐 비중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그 비율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00이었던 게 V2로 변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V2는 80분의 100 곱하기 40이 될 테니까 2 하시면 50이 되겠죠? 그럼 100이었던 게 50으로 무게가 감량됐대요. 정확하게 이제 무게 감량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무게 감량률, 부피 감량률은 처음에 V1이었는데 나중에 V2로 변한 거잖아요. 그쵸? V1에서 V2 뺀 것만큼 무게가 감량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1-V1분의 V2라고 공식을 쓸 수 있고 1-V1은 100, V2는 50 U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단순한 문제에서 무게 감량률을 구하는 거고 퍼센테이지도 뭐 숫자를 복잡하게 내지 않아서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16번 문제 볼까요? 16번의 문제, 아이고. 16번의 문제도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6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재 2-16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는데 폐기물 관리법상 적용되는 폐기물의 범위가 아닌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폐기물로 보이지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얘네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몇 개를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폐기물 범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는 폐기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예요. 1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노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우리가 이제 병원성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범위, 폐기물 관리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는 폐기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구해서 외웠었는데 뭐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이라고 생각됐지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원자력 안전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폐기되는 탄약, 그 다음에 용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체물질, 이런 것들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은 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 교재 찾아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보시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중크롬산 칼륨, 이게 예전 문제를 조금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이크롬산 칼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옛날 문제를 뽑았으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다이크롬산 칼륨에 의해서 COD 분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저희 교재에는 1-94페이지에 COD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다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고요. 일단 1번에 보시면 현탕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잘 흔들어서 분출을 해야지만 용액에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료의 COD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해서 10% 수산화 나트륨 1ml를 첨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COD 설명드릴 때 COD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망한산 칼륨이라고 하는 KMNO4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K2CR2O7이라고 하는 다이크롬산 칼륨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KMNO4 같은 경우에는 산성 100도씨 과망한산 칼륨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과망한산 칼륨법을 그러니까 시료를 산성으로 해가지고 과망한산 칼륨법으로 실험하는 방법하고, 알칼리성 100도씨 과망한산 칼륨법으로 실험을 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해수 같은 경우만 적용을 하는 실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알칼리성 100도씨 과망한산 칼륨법에 의한 COD 측정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이크롬산 칼륨에 의해서 COD 측정하는 방법도 알칼리성은 아니고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산성으로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번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고 수업할 때 이 부분만 얘만 알칼리성으로 만든다라는 걸 말씀드린 만큼 접근을 조금 이걸 다 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크롬산 칼륨에 의한 COD 분석법은 알칼리성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할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셔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정시험 기준을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다 접근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보시면 황산은하고 다이크롬산 칼륨 용액을 넣은 다음에 2시간 동안 얘는 중탕이 아니라 가열한다라고 했었고요. 4번에 보시면 냉각 후에 적정하는 적정액, 그 다음에 색깔까지 다 외우셨죠? 그래서 황산 제일철 암모늄으로 종말점까지 적정한 후에 최종 산소의 양으로 표현하는 게 다이크롬산 칼륨에 의한 COD 측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17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갈까요? 그 BOD 측정을 위해서 시료를 5배 희석했다라고 했고 5일간 배양해서 다음과 같은 측정 결과를 얻었고 BOD 결과치를 구하는 문제예요. 식종 희석 시료와 희석된 식종액 중에 식종의 함유율의 비 F는 1이라고 되어 있죠. F는 1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값에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그 BOD 공식 식종을 안 했을 때 교재 페이지가 1-91페이지에 공식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식종을 안 했다, 희석만 했다 라고 하면 BOD 구하는 식은 처음 DO에서 나중 DO를 빼고 곱하기 희석 배수를 곱해서 하시면 되고요. 식종을 했다 라고 하면 BOD는 D1-D2에서 식종액에서 산소를 소모한 양은 빼줘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시료에서의 산소 소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1-B2 원래 공식은 여기에 F값을 해주는 건데 F값이 제시가 안 되면 1-P분의 1 희석 배수분의 1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올 때 F값을 주어지지 않고 희석 배수를 가지고 F값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1-P분의 1로 대입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F값은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1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희석 배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식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식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처음 DO가 9.0 빼기 4.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료 공시료 식종한 공시료라고 했으니까 식종한 처음 DO가 B1이 9.3이 9.12가 되는 거고 F값이 1이라고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식에다가 희석 배수를 5배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9에서 4.3 빼면서 4.7이 될 거고 빼기 9.32에서 9.11을 빼면 0.2가 될 거고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입하시면 아마 정답은 22.5 mg per 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3번 22.5 ppm입니다. 19번으로 갈까요? 대기에 존재하는 다음 기체들 중 부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대기 조성 파트를 물어보는 거고요. 뭐 대기 조성은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기 조성 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은 것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테인 등등등등이 있지만 한 이 정도만 외워도 된다. 그래서 제가 질산화, 탄내, 해땜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에 존재하는 다음 기체들 중 부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것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테인이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대형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 평형수라는 걸 채워 넣는데요. 그 선박 평형수 처리에 있어서 유해 부산물 발생이 없는 처리 방식은 이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선박 평형수가 메인이 아니라
유해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소독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염소 소독을 하면 당연히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고요. 그 많은 학생들이 오존을 이용해서 처리한 방법들은 유해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교재의 1-249페이지 파트 보시면 소독 방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오존 소독을 하더라도 뭐 브로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놓으셔라 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존 소독을 하더라도 소독 부산물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알데하이드류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케토산류, 카르복실릭, 브로메이트. 이 예전에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브로메이트가 한번 언급이 돼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오존 소독 부산물 생긴다. 일명 브론산염이죠. 브론산염. 그래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UV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에요. 근데 소독이 바로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게 또 단점이고, 그래서 UV에 대한 장단점을 공부를 했었고, 차하염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에 차하염 수산나트륨이나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같은 그런 소독 부산물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염소가 들어가면 어찌됐든 간에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 종류가 클로라이트나 클로레이트 등의 대표적인 이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해 부산물 발생이 없는 처리 방식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UV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재상에 보시면 그 소독에 대한 내용의 UV 파트를 보시면, UV에 제가 선박에서 식수 같은 것들 소독할 때 UV 사용한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2번으로 많이 오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흘려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험이라서 뭐 많은 학생들이 좀 좋은 성적들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들 좋은 결과 받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직 9급 공개경쟁 임용필기시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